자, 세 번째로 배울 질병은 연쇄상구균증이에요. 그래서 연쇄상구균이라는 거는 그 구균이 뭐죠? 동글동글한 균이 우리가 구균이라 그러죠. 구형으로 생긴 거. 그걸 봤죠? 그 전에. 그 연쇄상구균이라는 거는 이런 구형으로 생긴 애들이 사슬처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균을 갖다가 연쇄상구균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쇄상구균, 뭐 구균 폐렴 이런 거, 폐렴 구균 이런 거, 백신 맞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그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폐렴 같은 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동물에게서도 치명적인 뭐 돼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연쇄상구균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연쇄상구균이 뇌수막염 같은 거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용혈이라고 해서 그 세균을 갖다가 피가 들어있는 배지, 우리가 그 혈액배지라 부르는데, 혈액배지에서 키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용혈이라 그래서 피를 녹인다기보다는 적혈구에 있는 걸 그걸 부수는 거죠. 그런 거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혈에 따라서 이런 연쇄상구균의 타입도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뭐 알파 용혈, 뭐 베타 용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알 필요가 없고, 자, 연쇄상구균이란 구균이 몇 개에서 수십 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쇄상으로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균류를 갖다가 우리가 연쇄상구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으로서의 성질은 젖산균에 가깝고, 자연계에서는 토양, 물, 우유 등에 존재하며 건강한 사람의 피부, 비강, 구강, 장관, 질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균을 갖다가 정상세균총이라 그러는데, 연쇄상구균은 걸리면은 무슨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혈하는 여부에 따라 적혈구를 갖다가 용혈이라는 게 녹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용혈하게 되면은 혈액배지에서 그러면은 이 균을 키우게 되면은 동그랗게 환이 생겨요. 환이 생기든지 아니면 초록색의 환이 생기든지 투명한 환이 생기든지 환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혈액배지 안에 있는 혈액을 얘가 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적혈구를 용혈하는 여부에 따라서 용혈 연쇄상구균, 그다음 녹색 연쇄상구균, 녹색으로 용혈한 거겠죠. 그리고 용혈작용이 없는 연쇄상구균 등으로 분류가 된다. 용혈이 되는 애들은 용련균이라고 불러요. 용연균. 그래, 용연균인데 용련균이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병원성을 나타내는 거는 용혈한 애들이 조금 병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레베카 랜스필드라는 사람이 ASH 및 KV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종류가 많아요. 연쇄상구균이 이 앞에 붙은 게 이제 스트랩토코커스예요. 스트랩토코커스 이제 점 붙여 이걸 이제 요약해서 S 점 이렇게 하는데,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라는 애가 있고, 아갈렉시아라는 애가 있고, 뭐 피칼리스라는 애도 있고, 스위스라는 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군을 했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A군부터 뭐 V그룹까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 요거는 이제 세균의 어떤 분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정도 일단 알아두시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자, 연쇄상구균 말씀드렸듯이 사슬 모양으로 연쇄상으로 이어져 있고, 생긴 것도 동글동글한 구균이 하나로 쫙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사슬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트랩토코커스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편이고, 뭐 그람 양성균이고, 그람 양성이기 때문에 그람 염색이 되는 거겠죠. 카탈라제 음성, 무아포, 아포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포가 뭐랬죠? 세균이 자기가 생존 환경이 불리할 때 만들어내는 알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면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높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혈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용혈성이 대부분 있는 편이지만 없는 균도 있다.
그리고 용혈성이 있는 경우 보통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감염되는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S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ST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된다고 어느 정도 보시면 되고, 다만 뭐 요 동물들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가령 뭐 피칼리스 같은 경우도 소만 걸리는 건 아니고 개나 돼지도 사실 걸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양하게 있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감염 동물이나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경구 감염, 피부 감염 다양하게 감염될 수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원래 가지고 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경구 감염, 창상 감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보고가 있고, 이게 사실 돼지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학 돼지 쪽 배우다 보면 연수성구균 쪽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모돈에서 자돈으로 얘네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본 질병이 발생하면은 근절하기가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이다. 그 돼지는 보통 한 마리씩 개체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군으로 이제 관리를 해요. 이제 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막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전염병 같은 애들이.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프토코커스 스위스라는 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브루셀라도 브루셀라 스위스가 돼지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스위스가 이 돼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강아지면은 캐니가 붙어요. 아까 렙토스피라 캐니콜라도 강아지에서 많이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는 보바인이나 뭐 보비스 이런 게 붙고, 양은 뭐 오비스, 뭐 브루셀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고, 이게 라틴어래 갖고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스트레프토코커스 스위스는 주로 돼지에서 뇌막염, 폐혈증, 관절염, 질병이란 질병은 다 일으키죠. 유산 같은 것까지 유발한 병인체로서 우리나라를 유시하여 북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 보고가 있고, 비육돈에서는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으로 심각한 경제손실을 야기하며, 최근에는 이유자돈에서 급성, 이게 폐가 아니고 폐인데 폐혈증에 대한 사례도 많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가 군으로 관리가 되는데, 보통은 그 외부에서 키우지 않고 밀집된 데서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폐렴 같은 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자돈, 어린애들로 전파가 되면서 죽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그 혈청형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죠. 스트레프토코커스가. 이건 요거는 스트레프토코커스 스위스 혈청형은 35종 혈청형이 보고되어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질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걸리는 거는 보시면은 스트레프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 아까 군이 있다 그랬죠. A군, B군, 뭐 C군, V군까지 뭐 있다 그랬는데, A군에 속하는 파이오제네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사람은 걸려서 화농성이라는 거는 이제 농이 찬다는 거죠. 농이 차서 뭐 성홍열이라든지 류머티스 열 같이 이런 급성 열성 그 질병을 보이게 되고, 바시트라신 민감성 검사라 그래갖고 뭐 사실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요새는 좋은 방법이 나와서 이런 민감성 검사로 검사하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연쇄상구균, B군 연쇄상구균이라 그래갖고, 이건 A군 말고 이제 B균에 속하는 스트레프토코커스 아갈렉시에레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에서는 유방염을 일으켜요. 소에서는 유방염을 일으키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그 산모가 여성 그 생식기에 이제 상제를 얘네들이 하고 있다가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출산 시에 되게 운이 안 좋게 태아한테 감염이 돼버리면은 태아가 뇌막염에 걸린다든지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생식기에 그냥 정상적으로 상제를 하고 있다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기회감염이라 그러죠. 태아한테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왕절개라든지 아니면 뭐지 피끼리 어떻게 통하게 되는 어떤 감염의 형태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태아가 사망할 수 있는
드물지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 처음에 나온 거죠. A군에 속하고 사람에 대해서 강한 병원성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화낭성 질환이나 류머티스열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바시트라신 민감성 검사가 효과적이라는데 이제 많이 이런 건 쓰진 않고,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렉시, 소에서는 유방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장균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의 유방염은 따로 배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배우겠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그 우유 같은 거 할 때 배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염병 할 때도 많이 배우는 편인데, 어쨌든 그 소에 이제 유방염 일으키는 게 대장균이 많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이라는 애도 있고, 스테피로코커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요 스트랩토코커스 계열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아갈렉시아라는 애는 유방염이 그 조금 걸려서 괜찮은 건 아니지만 약간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퇴치가 되는 애들이 있고, 조금 악질이 있어요. 얘네는 악질에 속해. 그래서 유방염 중에서 이제 유방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고, 사람에서는 이제 여성 생식기에 뭐 한 10에서 20% 정도 상쇄한다. 그 여성 생식기 이제 여성 생식기나 아니면은 사람의 이제 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항상 상재균이 있어요. 상재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기회감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어떤 영향이 돼서 이렇게 상재하는 애들이 병원성을 나타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구내염이라든지 구강염 같은 거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에이즈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걸릴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생식기에 상제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뭐 칸디다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제를 하고 있다가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감염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이따가 이게 태아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어떤 상황에서 감염이 이제 되게 돼서 뇌막염이라든지 폐혈증,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섭죠. 폐혈증 같은 경우는 온몸에 이제 균이 퍼지는 거고, 뇌막염은 미닝자이티스라는 이제 뇌 이제 수막에 이제 어떤 감염이 있는 거니까 되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아갈렉시아는 소의 유방염에서도 악질이지만 사람에서도 악질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죠? 돼지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킨다 그랬죠? 관절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심하면 폐혈증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리고 유산도 일으킨다 그랬죠. 돼지는 한 10마리, 12마리씩 낳다 보니까 유산이 한번 일어나면은 손해가 또 크죠.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발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양관리는 이제 키우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피칼리스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병원성이 있는 애는 아니고, 다만 그 스트레토코커스 피칼리스는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학명이 지금 엔테로코커스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보통 그 정장제나 미생물 정량 같은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장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정상 세균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항생제 내성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라고 있어요. 이 피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뉴모니에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폐렴의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폐렴구균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나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폐렴구균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건강인의 인두나 비강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라든지 아니면은 비강 같은데 인두 쪽에 이제 상제에 있어요. 그냥 원래 있다가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감염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전신 감염이 돼서 폐렴을 일으킵니다. 폐렴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비강이 이제 이런 귀랑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중이염 같은 거 일으키기도 하고, 어쨌든 폐렴구균은 이제 백신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개발 중이거나 그런데
폐렴국은 백신이 있고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 파이오제네스도 이 소에서 유방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에서 관절염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 다음 아갈렉시에 유방염, 동물에서 유방염, 뭐 사람에게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뇌수막염 같은 거 태아에서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이퀴가 들어가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서는 자궁경부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칼리스도 유방염 일으키는데 얘는 아까 아갈렉시아처럼 악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에게서 신내막염이나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얘는 장에 보통 있다가 그 상재균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흔하게 감염되는 애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뉴모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뭐죠? 사람에게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백신 같은 거 맞는다. 스위스는 대지에서 관절염, 폐혈증 이렇게 되고 사람은 뇌수막염, 관절염,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드문 편이고 자 그래서 연쇄항공균에 전파하는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로 직접 전파는 뭐 코나 입으로부터 나온 분비물이나 손으로부터 접촉이 되고 간접 접촉은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뭐 상기도 감염은 간접 접촉인 공기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랩토코커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있고 일단은 뭐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고 아까 그 돼지 농장 같은 데서는 사양관리 잘해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어렸을 때부터 보통 어린애들은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클린다마이신, 벤코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쓰죠. 왜? 얘네들은 세균이니까. 어떻게 생긴 세균이죠? 동글동글한 게 연쇄상으로 연결된 세균이다. 자, 그 다음에 츠츠가무시병이에요. 츠츠가무시병. 츠츠가무시라고도 하고 찌찌라고도 해요. 찌찌가무시. 우리나라에서는 찌찌가무시라고 나오는 것 같고 영어로는 TSU라고 돼 있어요. TSU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추추인가? 추추가무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찌찌가무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편이고 찌찌가무시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진드기가 매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 뭐 배웠죠? 라인병 배웠죠. 라인병. 그쵸? 찌찌가무시도 마찬가지로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원인은 이 오리엔시아 찌찌가무시라는 애예요. 얘는 원인체가 뭐냐면은 리케치아예요. 리케치아가 뭐라고 그랬죠? 리케치아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세균이 있다 그랬죠. 그 공중보건학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자,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뭐죠? 바이러스는 꼭 살아있는 세포나 살아있는 생물 같은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숙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는 혼자 증식할 수가 없어요. 잠깐 생존할 수는 있겠지만 세균은 그냥 외부에서도 살아남고 증식하고 수도 불리고 할 수 있어요.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조건만 된다면 리케차는 모든 면에서 세균이랑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바이러스처럼 세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는 증식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애들 우리가 리케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케치아라고 하면은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세균에 조금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인체는 찌찌가무시, 오리엔시아 찌찌가무시라는 리케치아이고 자, 세균은 성과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쵸? 바이러스는 그렇진 않죠. 그쵸? 그냥 뭐 피코르나 바이러스, 뭐 플라비 바이러스, 그냥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리케치아는 성이랑 이름이 있을까요? 리케치아는 성이랑 이름이 있어요. 세균에 더 가까운 애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엔시아가 성이 되고 츠츠가무시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리엔시아 츠츠가무시. 자, 매개체는 진드기가 매개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라인병이랑 똑같겠죠. 라인병처럼 진드기가 쯔쯔가무시라는 이 리케치아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라든지 동물을 물었을 때 쯔쯔가무시 이 리케치아가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형태 자체는 라인병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자, 진드기가 판치는 때가 언제예요?
진드기가 판치는 때가 가을입니다. 가을. 진드기가 판치는 곳은 어디죠? 풀숲이에요. 그래서 풀숲의 가을철에 쯔쯔가무시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쯔쯔가무시 발생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되고, 모기도 여름에서 가을철이죠. 진드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이제 봄철 시작되면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가을에 이제 기승을 부리는 편이고, 가을에 발생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막 하다가 가을 들어가는 10월, 11월 되니까 팍 증가하죠. 그래서 쯔쯔가무시가 굉장히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편이다. 2016년 환자 집계 8,000명? 질병관리본부 이거 맞나? 되게 많네.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네요. 쯔쯔가무시가. 그래서 쯔쯔가무시 약간 주의보 같은 거 막 발령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이렇게 되면 쯔쯔가무시, 신증후 출혈열, 렙토스피라. 아까 제 렙토스피라는 이제 물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많이 발생된다 그랬죠. 그래서 홍수라든지 장마가 끝나고 가을철에 막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자, 일본어예요. 쯔쯔가무시가. 그래서 쯔쯔가가 병이래요. 무시가 곤충이고, 그래서 곤충에 의한 질병이라고 해서 쯔쯔가무시라고 한다 그러고, 일단은 물리게 되면, 진드기에 물려서 쯔쯔가무시에 걸리게 되면은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을 타고 전신적으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자, 병인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엔시아, 쯔쯔가무시고, 자, 세포 내 절대기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기생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세포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세포가 있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세포 안에 기생해야 된다. 그래서 세포 내 절대 기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네들이 조그만 애들들, 얘네들이 쯔쯔가무시예요. 쯔쯔가무시들이 막 세포 안에, 그러니까 세포죠. 세포가 있고 세포 핵이 있으면은 요 안에 조그만 애들이 막 들어가 살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가 쯔쯔가무시 같은데 얘가 세포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 같죠. 자, 리케치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람 염색이 되기는 하지만, 그람 염색이라는 게 뭐랬죠? 세균 같은 거 분류하기 위한 염색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람 음성, 양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그람으로도 분류가 되지만 얘는 세균에 굉장히 가깝긴 한데 바이러스처럼 세포 내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균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쯔쯔가무시란다. 리케치아라는 형태로 분류가 되고,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클라미디아라는 애도 있고, 이렇게 반드시 세포 안에 기생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세균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포 안에서만 살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같은 그런 세균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자, 간구균이래요. 간구균이 뭘까요? 간균은 길쭉한 거죠. 구균은 뭐죠? 동그란 거예요. 그러면 길쭉한 거랑 동그란 거의 사이는 뭐예요? 약간 타원형이면 되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구균이라고도 하고 구간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어쨌든 크기는 작은 편이고, 세포 안에 들어가 살려면 크기 작아야겠죠? 자, 국내 주요 혈청은 보령이라는 혈청이 있대요. 그래서 보령 지방에서 많이 생겼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하게 혈청형이 있어요. 뭐 타이완 2형부터 해서 쿠로키, 발생된 그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이건 혈청형이 아니고 RFLP 타입인데, 요거는 혈청형은 아니네요. 네. 어쨌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매개체는 털진드기야, 털진드기. 그래서 좀진드기의 집단이고, 이름은 트롬비쿨리드 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라인병 일으키는 익소덱스만큼 중요한 진드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털진드기라는 애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보니까 마이트 계열이네요. 그 진드기가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라인병 할 때 그 익소데스라는 진드기가 있다 그랬죠. 걔는 틱이라고 불러요. 틱. 그리고 진드기가 다른 한 종류가 있는데, 마이트 계열의 진드기가 있어요. 틱 계열, 마이트 계열의 차이점은 뭐냐? 틱은 눈으로 보이고 마이트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둘 다 진드기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틱이랑 마이트로 나눠져 있어요. 마이트이기 때문에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진드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 마이트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진드기 말고 응애라는 말이 있어요. 응애. 말이 되게 웃기죠? 응애라고도 부르는데 응애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진드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들쥐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진드기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애가 쥐예요. 쥐. 그래서 항상 쥐가 만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들쥐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은 들쥐가 어떻게 해요? 진드기 갖고 있고, 진드기가 리케치아 갖고 있고, 진드기에 의해서 리케치아가 사람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털진드기의 0.1에서 3% 개체가 쯔쯔가무시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생긴 그 진드기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생겼죠. 아까 다리가 까맸죠. 털진드기처럼 이렇게 생겼고, 진드기도 생활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사가 구성이 됩니다. 자, 감염동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가 이런 진드기를 갖고 있고, 진드기가 리케치아를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람은 액시덴탈 호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액시덴탈 호스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 좋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일본 내염이랑 서나일 내염 할 때 제가 액시덴탈 호스트가 뭔지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원래 사람이 안 걸려요. 사람이 안 걸리는데, 액시덴트가 뭐죠? 액시던트라고 그러면 사고 났다는 거죠. 약간 예측하지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딱 걸려버렸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액시덴탈 호스트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한테 이런 생활사가 오지는 않는데 진드기한테 물리는 바람에 얼결에 사람도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털진드기 유충이 들쥐나 다람쥐에 의해서 자, 진드기가 이제 들쥐 타고 다니는 거죠. 말처럼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 속에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도 있고, 어쨌든 쥐한테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접촉되면은 쥐를 통해서 사람 쪽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이제 주의해야 할 테고, 자, 그래서 털진드기의 유충, 이걸 치거라 그런데요. 이렇게 조그만 유충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 진드기가 R에서 유충, 약충, 성충으로 가는데 아마 유충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집쥐든 들쥐같이 설치류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액시덴탈 호스트로 감염이 된다. 그래서 쥐는 쥐 중에 등줄쥐 같은, 완전 이거는 그 제일 흔한 들쥐죠. 쯔쯔가무시가 털진드기로 안에 들어가고, 털진드기가 쥐를 타고 다니다가 털진드기에 의해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고, 사람은 아까 액시덴탈 호스트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원래 안 걸리는데 우연히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감염되지 않아요. 사람끼리는 감염되지 않고 반드시 진드기가 매개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쥐를 통해서 어쨌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진드기 자체가 알을 낳게 되죠. 진드기도 생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걸린 애들 아까 0.3에서 1%가 쯔쯔가무시 갖고 있다 그랬는데, 얘 자손도 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미나 자손 쪽이나 다 쯔쯔가무시 가지고 있다가 쥐나 사람을 물게 되면은 어쨌든 전파가 되는 거죠. 자, 초기 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보통 그 진드기에 의해서 질병이 되면 이렇게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열성 질병에 많이 걸려요. 급성 열성 질병에 많이 걸리고, 라인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 이런 식으로 빨갛게 일어나고, 구진이라는 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두드레기처럼 이제 올라온다는 거고, 아까 라인병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그랗게 이동성 홍반 생긴다 그랬죠? 그쵸? 가피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털진드기 유충의 물린 부위에 형성이 되고, 자, 보통 진드기로 이런 리케치아나 세균성 질병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얘는 아까 세균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항생제로 보통 치료가 되는 편이고 예방 백신 없고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질병에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가을철 되면 쯔쯔가무시 주의하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 전파 안 되기 때문에 환자 격리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로 아시아권 나라에서 발생이 많은 편이다. 아까 라인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발생이 흔하지 않다 그랬죠? 쯔쯔가무시는 흔해요. 쯔쯔가무시는 흔하고 아시아권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편이다. 국내 환자 발생 보고 보면 진짜 많죠. 몇천 건씩 이제 발생하고 10월, 11월에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털진드기, 유충 번식기랑 일치를 해서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2017년도 10,000명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약간 풀숲에 나가면은 웬만하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